이용방 학교론. 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부분인데요. 먼저 위험이라는 말의 뜻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상에서 쓰는 위험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그 위험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트면 죽을 뻔했네. 그죠? 예.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등등등 한마트면 죽을 뻔했네. 그게 위험이지만 투자론에서 위험은 그건 아니에요. 투자론에서 위험은 뭐냐면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예상대로 되지 않았네요. 요거예요. 그럼 투자할 때 예상 수익률이 10%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인 거였죠. 예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상한 값하고 실현된 값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딱 봤거든요. 근데 이게 둘이 안 같은 거야. 이거 위험이요. 그 많이 벗어날수록 위험이 커. 적게 벗어날수록 위험이 작고.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위험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위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지. 그래서 위험인 겁니다. 그 다음 수익의 측정입니다. 수익의 측정과 관련해서 우리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측정하느냐? 기대 수익률이란 걸로 측정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나중에 이제 제가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내년도 경기가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느 투자 대상인 A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싶은데 내년도 경기가 호황이면 여기서 예상 수익률은 20%예요. 불황이면 5%예요. 그런데 내년도 경기가 호황이 될 가능성이 40%예요. 그러면 0.4 이렇게. 그리고 내년도 경기가 불황이 될 가능성은 60%예요. 0.6. 이렇게.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거. 이게 무슨 평균이게요? 이런 걸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두 개를 더해서 20하고 5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건 산술평균. 이렇게 가중치로 곱하는 건 가중평균.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가중평균을 해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초 과정에서 계산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지도 말고 적어놓고 뭔 얘기인지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적거나 그러지 말고 의미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B라는 게 또 있겠지. 투자 대상으로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요. 내년도 경기가 호황이면 얘는 30%. 불황이면 불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2%. 내년도 경기가 호황일 가능성 40%, 불황일 가능성 60%.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을 계산했거든요. 근데 A보다 B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럼 투자 대상으로서의 기대 수익률이 A하고 B하고 따져봤거든요. A의 기대 수익률하고 B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봤다. 그랬더니 B의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더 높게 나왔다. 몰라요. 제가 계산 안 했으니까 즉흥적으로 지금 숫자 넣었거든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B를 선택해야겠지. A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럼 A를 선택해야겠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가 뭐다? 기대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이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에 20% 30% 나오는 게 이게 여기에 호황이면 20% 불황이면 5%. 호황이면 30% 불황이면 2%.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게 추정 수익률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될 확률이 발생 확률이고 이리 곱해서 모두 합산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두 합산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은 기초과정에서는 이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식도 정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게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산술평균이라고 했어요? 가중평균이에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건 산술평균. 세 개면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 산술평균. 각각의 가중치로 곱하는 건 가중평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해드릴 거라고요. 우리 시험은 가중평균하고 산술평균만 나와요. 근데 시험에 산술평균보다는 가중평균이 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이공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 곱하기로 구하는 기하평균도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나와요. 딱 두 개.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더 자주 나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제가 그런다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평균 두 개인데 아씨 뭐라 그랬더라? 그러면 그냥 가중평균 찍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가중평균하는 방법, 산술평균하는 방법이다. 틀린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지금부터 연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이런 거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차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위험의 측정이에요. 위험의 측정입니다. 여러분 표준 편차와 분산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얘하고
A하고 벗어난 것이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럼 많이 벗어날수록 위험이 크다. 적게 벗어날수록 위험이 작다 그랬죠. 그 벗어난 것을 측정하는 척도가 뭐냐면 저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예요. 그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셔도 돼.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많이 벗어났다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게 벗어났다요. 그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큰 게 유리한 거예요, 작은 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하고 표준 편차를 구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어. 그럼 A 선택해야 돼요, B 선택해야 돼요? B 선택해야 돼요. 왜? B가 무슨 뜻이니까? 그죠? B가 위험이 작다는 뜻이니까. 그럼 B가 위험이 작다는 뜻인데 제가 말을 바꿔서 말해 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큰 건 A예요, B예요? 천천히 다시.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큰 건 A예요, B예요? B. 그게 위험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 위험이 작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고. 기대 수익률이 실현된다는 게 위험이 작다는 뜻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험이 크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서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이 위험이 작다는 뜻이고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봤어?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는데 투자 자산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5가지만 소개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계속 말하다가 저는 줄여서 이렇게 말한다고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그 사가 뭐를 의미하는지 딱 말하는 거예요. 사업상의 위험. 근데 사업상 위험은 다시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시, 운이 3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거라고.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건 사업상 위험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위험인데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 그 시장이 안 좋다는 말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별로 없어. 안 좋은 거지. 또 경기가 안 좋아. 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금리가 너무 높아. 시장이 다 안 좋은 거죠? 그럼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는 위험이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에요. 그래 시장 위험 이렇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좋은 편이에요, 안 좋은 편이에요? 외적인 측면에서 별로 안 좋은 편인 경우가 많죠? 그 시장 위험인 거예요. 시장 위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위험은. 그다음에 운영 위험.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위험인데 자,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때 우리 직원이 있어. 근데 직원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야. 막 엄청 시기적으로 중요해서 이제 다 계약도 따서 막 엄청 이제 사업을 해갈 시기에 때마침 직원들이 파업을 한대. 그 때마침 맞죠? 그때 파업을 해야 되죠? 파업은 딱 정확하죠. 시점이. 그래야 힘이 생길 테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딱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가 올랐네? 영업 경비가 올라갔어. 또 사무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부 다 뭐죠? 운영과 관련된 위험이죠. 그래서 사무실 관리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파업이나 영업 경비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위험. 이런 걸 적어놓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글자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다른 글자로 낸다고 일부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외우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면 개론이 어려워요라고 말한다고요. 개론이 어려운 분들은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핵심은 국어라고. 말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다 말 모른다 막 그래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산수보다 더 중요한 게 국어라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막 저런 걸 적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게 축적이 되면 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찍으면 돼. 위치적 위험. 부동산한 위치가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오는 위험이에요. 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나갔던 학원이 있는데 여기가 전철역이 있는 사거리예요. 전철역이 이렇게 다 나가는 출구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죠. 그 학원의 원장님도 알고 근데 되게 잘 운영을 하신대.
그리고 좀 됐어요. 옛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일요일 날 특강하면 특강 인원이 400명. 400명이 넘었어요. 강의실 몇 개 연결하고. 엄청.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학원 앞에 인도가 장관이야. 끝나고 수업 끝나면 공인중개사 처음 끝나고 공인중개사 처음 이제 멋모르고 오실 때는 여자분들 옷도 되게 이쁘게 입고 남자분들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학원 오신다고. 처음에 모를 때 못 모를 때는. 근데 이게 아닌가 봐 안다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되게 편한 옷으로 입고 오신다고. 그다음 백팩도 되게 큰 거 메고. 그리고 딱 보면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하는지 다 알아. 그런 분들이 쫙 길을 가신다고. 400명 한 300여 명 가까이가 딱 한꺼번에 쏟아 나와 봐요. 그 학원 그랬어요. 진짜 많았어. 첫날이었죠. 첫날에 전철 타고 갔죠. 여기 전철역에서 내려서 100m쯤 떨어져 있대 학원이. 그래서 이제 100m 가깝죠 뭐. 쭉 100m 왔어. 안 보여. 좀 내가 100m인데 느낌이 좀 잘못됐나? 더 왔어. 150m쯤 온 것 같은데도 학원이 안 보여. 요래 봤는데도 간판 안 보이고 혹시 지나쳤나 뒤로 봤는데도 안 보여. 여기 있어서 학원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왔네. 원장님 그래요. 다 왔어요. 좀만 더 오면 돼요. 살짝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간판이 안 보인 거야. 여기 학원에 있어. 제가 볼 때 150m 넘어. 근데 100m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학원이 여기 있어요. 와, 학원 상태는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옛날에 책상 있죠? 구닥다리 책상. 그리고 강의실은 이것의 한 5배? 5배 정도 돼요. 엄청 커. 저 뒤에서 보이나 싶어. 길이도 엄청 크고. 진짜. 그리고 이런 강의실이 또 있어. 보조 강의실이.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보통 때는 이제 강의실만 있고 특강 때는 다 연결해서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이 학원이었는데 진짜 많았어요. 거기 뭐 식사도 하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제 그랬어요. 이 원장님이. 미치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학원이 생긴 거야. 전철역에서부터 5초? 나와서 거기 바로 앞에 거기 학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신규 학원이니까 일단 책걸상이 새고, 그죠? 그리고 책걸상이 새고일 뿐만 아니라 일단 싸 여기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장님이 되게 열심히 잘해요. 막 전단지도 돌리고 막 되게 홍보를 잘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학원이 이때더라고 나오잖아. 나오면 여기를 나온 김에 그분은 여기를 보고 온 거야. 나온 김에 여기도 들려. 그래갖고 10명이 나오면 자기 말로는 7명 여기서 하고 여기 3명이 간다는 거야. 근데 그 3명이 얘네들이 홍보해서 나왔다면 자기는 배 안 아프다 이거야. 내가 홍보해서 나온 사람이 이리 간다 이거야. 열받아 죽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원장님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매일같이 여기서부터 학원을 이쪽으로 미루라고 그랬어. 미루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스트레스 받더라고. 결국은 원장님이 학원 이쪽으로 옮겼어. 여기보단 조금, 여기는 한 3분? 3분? 5분? 3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려. 딱 그렇게 옆으로 딱 옮겼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망했지. 잘하니까 망했어. 근데 여기는 여기보다 강의실도 훨씬 적고 막 반보다 더 작아. 훨씬 적고 규모도 작은데 임대료는 훨씬 비싸. 근데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작년에 학원 접었어요 이분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안 좋으면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위치적 위험이야. 뭔 말인지 아셨죠? 부동산 위치 고정돼 있으니까 제가 농담이지 이거 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에서 오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위치적 위험입니다. 그다음 금융적 위험. 이거 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제가 아까 뭐를 했죠? 금융적 위험이란 원래 뭐를 기대하고 투자했을 때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돈을 차입해서 투자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나오는 수익이 은행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서 도산하는 위험. 이해가셨어요? 그게 금융적 위험. 계속 제가 반복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법적 위험. 법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정부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 오는 위험.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시장이었어. 시장. 서울시장이었어. 갑이.
그럴 때 막 정부가 그 서울시의 정책이 막 그렇게 밀어주는 정책이야. 그래갖고 개발 사업을 딱 계획했더니 이번엔 의리시장이 됐어. 그러더니 갑이 한 건 다 그만 그런 거야. 그 정책을 뒤집었어. 그게 뭐야? 법적 위험이요. 법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뀜에 따라 오는 위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 인플레이션 위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10,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다고요? 10개. 근데 물가가 올랐네. 2,000원 됐어. 그럼 10,000원 가지고 몇 개 사요? 5개. 이렇게 구매력이 주는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한다고요.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이 줄어드는 위험. 우선 거기까지 알고 공부가 더 되면 거기에 약간 확장시켜드려요. 구매력이 주는 위험, 구매력 위험이에요. 그 다음 유동성 위험이란 게 있어요. 돈이 묶이는 위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좀 하자고요. 제가 아까 이게 뭐라 했지? 그렇죠. 투자성 부동산 그래야 돼요. 뜬금없이 집 그러면 안 돼요. 투자성 부동산, 다른 말로 수익성 부동산,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이걸랑요. 얼마를 했죠?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샀겠네. 그럼 가백 것이에요. 그럼 이거 가치가 얼마야? 1억이죠. 부동산 가치가 1억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가치가 1억인데 이거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안 바꿔지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사람들이 돈 가지려고 한다 했죠. 안 바꿔줘. 돈으로 못 바꿔. 그럼 갑돌이 돈 1억은 어디에 묶여 있죠? 여기에 묶여 있잖아. 부동산에. 그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위험. 그게 뭔데? 유동성 위험이야. 손해보고 바꿔야 돼. 자, 여러분 금융기관이 여러분에게 대출했어요. 1억 원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통해서 융자기간은 5년이고 대출 이자율은 5%입니다. 고정금리예요.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 1억 원은 몇 년간 묶이죠? 제가 융자기간은 5년이에요. 그랬잖아. 그럼 몇 년간 기본적으로 묶인다고 생각해야 돼? 5년간.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대출과 동시에 돈이 묶이는 위험에 따라가요. 그런 위험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항상 따라오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돈이 묶이는 위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금융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금융에서 또. 그래서 유동성 위험 이런 말을 알아두셔요. 어느 순박한 청년이 왜 순박한 청년이라고 하냐면 확인해 보니까 21살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은행은 왜 위험한데 돈 빌려주나요? 이렇게. 왜 빌려줘요? 수익 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제가 수익 내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했어요? 위험이 그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항상 내고자 하는 거죠. 다시 와요.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단어 알아두십시오.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가지만 제가 소개했어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그 다음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요. 사금법인요, 사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말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자꾸 말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익숙하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배우는 과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속에 넣는 용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막 짜증이 나서 뭐라 그래? 왜 암기법 얘기해 주세요. 그런다고. 백날 해봐라. 암기법을 위한 암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복하세요. 반복.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전혀 문제없이 답을 다 골라냅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은 이미 앞에서 했잖아. 그런데 다시 반복 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투하된 자본을 세 글자로 말해봐요. 끝이 액이야. 투자액이잖아. 투자액. 그래서 투하전 자본이 투자액이에요. 투자액. 그리고 여기 대안이잖아. 대안이 뭐예요? 분수. 그럼 대안 앞에 있는 게 분모, 대안 뒤에 있는 게 분자 뭐분의 뭐? 투하된 자본분의 수익. 투하된 자본은 다른 말로 아니 투자액 따라서 투자액분의 수익 곱하기 100 수익률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에요. 자, 수익률은 뭐분의 뭔가요? 라고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액분의 수익 곱하기 100. 그럼 만약에 투자액이 1억 원이라 치고 수익이 1,000만 원이라 치면 1억 분의 1,0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10%. 이것이 바로 수익률. 됐나요? 이런 수익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부연 없이 그냥 수익률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하는 거게? 전부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세 가지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런 말 없이 수익률 그러면 다 뭐 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수익률 전부 다 기대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실현 수익률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뭐냐? 말만 수익률이지 실은 비용성 지표예요.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그 정도는 최소한 보장돼야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저게 와닿으라고 이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갖고 있어요.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그 시점이 2023년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지. 어떤 그냥 편의상 A라는 은행이라고 합시다. 이게 우리은행일 수도 있고 국민은행일 수도 있어요. 그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한테 말하기를 야 은행아 요거 1년간 맡길 텐데 1년 후에 얼마 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행이 말하기를 1년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4%야. 그러니까 2024년 12월 1일 날 온다면 4%를 줄게 라고 말했다 합시다. 여기다 돈 넣으면 수익이 얼마야? 4%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은 줘요. 진짜로. 약속한 거 지켜. 자, 그런데 갑은 여기다 돈을 넣지 않고 여기다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저기에 투자함으로써 보장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몇 %일까? 4%입니다. 최소한 4%는 보장돼야만 투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얘를 선택하는 순간 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투자의 기회비용이라 그래. 기회비용이란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하는 것 중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최고입니다만 여하튼 지금 얘를 선택함에 따라 얘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최소 4% 이상은 돼야 투자할 겁니다. 자, 근데 저기서 예상 수익이 얼마인고 하니까 1억 1,000이래. 이게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데 여기에 예상하는 수익률이 1억 1,000이래.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몇 %예요? 10%. 이게 뭐냐면 예상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절대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면 기대 수익률은 그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이에요. 그게 기대 수익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근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 2023년 11월 1일 날 이 두 개의 수익률은 안다고. 그래 투자 시점은 언제나 사전이게 사후게 얘가 사전 얘가 사후. 자, 투자 시점은 사전이게 사후게 사전이니까 사후를 몰라. 그래서 언제나 예상 값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결정 시 그가 아는 수익률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밖에 없어요. 실현 수익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실현 수익률은 지나야 알 수 있어요. 2024년 11월 1일이 돼서 뚜껑을 열었거든요. 근데 진짜 10%인 거 있죠. 그러면 걔는 실현 수익률이 돼요. 사후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기대와 요구는 사전 수익률이거든. 그리고 투자 결정은 사전 수익률 갖고 해요. 그러면 뭐와 뭘 갖고 항상 투자 결정하느냐? 기대와 요구 갖고 해요. 그래서 기대가 더 크면 투자하고 기대가 더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뭐야? 요구 수익률이에요. 예상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아무런 말 없이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 기대 수익률이 기준 이상이면 투자하고 기준 이하면 투자 않고 그 기준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이고 말하자면 얘는 일종의 얘는 수익성 지표라면 얘는 비용성 지표예요.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하고 얘가 얘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고 얘는 기준이야. 그만큼은 최소 돼야 돼. 그 이상 되면 투자하고 그 이하 되면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기준이 되는 수익률입니다. 자, 같이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투자는 뭐하고 뭘 갖고 한다고요? 딱 두 개 가지고 합니다. 얘는 투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나중에 판단해 보는 지표예요. 그 다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보면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상쇄가 뭘 의미하는 말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상황입니다. 은행에 돈 넣으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4%인 상황일 때 그 4%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위험률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상황이었죠? 맞죠?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4%였단 말이에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4%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이런 일반은행, 신한은행이나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하나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은 약속한 대로 줘야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면 예상대로 돼. 그래, 위험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의 줄임말이 무위험률이에요.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 은행이 더 안전해? 대한민국 국가가 더 안전해? 은행이 더 안전해? 전쟁 내면 은행으로 가요?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 그러니까 국채의 수익률은 안전한 거지. 대한민국 약속하면 지키니까. 국가가 약속하면 지키니까.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똑같이 무위험률이지. 그럼 여러분은 딱 두 개만 기억하셔요. 무위험률은 국채 수익률과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 적으려고 한다. 두 개밖에 없어? 더 말씀드리 한 20개쯤? 적지 마요. 뭔 얘기인지 감 잡으시라고. 아, 위험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래서 무위험률이에요. 감 잡으셨어요? 좋아요. 근데 말이죠, 이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 왜? 은행만 있나? 우리 돈 넣는 데가? 아니, 저축은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축은행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게 일종인가? 아니죠. 저축은행의 옛날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상호신용금고였었어요. 그리고 뉴스에 좀 나오기도 했어요. 뉴스에. 물론 최근에도 일반 은행도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어디 ELS 뭐 그런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지급 자체를 아예 못하는. 그래가지고 지급 자체를 아예 못해서 그 앞에 서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람들이 울고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 범위 안에서 지급도 되기는 했지만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지급되지 않고 또 나중에 지급됐던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식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한, 괜찮은, 안전한 상호신용금고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해보자 했던 거죠. 요즘에는 저축은행이 그런 데가 없죠. 그죠? 뉴스에 나오거나 그런 데 없고 안전한 그런 데가 많죠. 또 높은 수익을 보장하죠. 근데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중에서 어디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은행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축은행에 우리도 4% 줄게. 우리도 은행자 붙었지? 4% 줄게. 그러면 여기다 돈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지.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고객을 확보하려면 저거보다 더 줘야지. 그래서 난 더 줄게. 그래야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갑돌이는 그래? 근데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도 되고 저축은행 요즘에 사고 났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고 튼튼하다는 얘기, 재무구조가 튼튼해졌고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거든.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저축은행에 돈 넣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은 생기는 거죠. 근데 저축은행에 돈을 넣는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약간이나마 혹시라도 생길 위험이나 불편함 그 정도가 있더라도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그 대가가 2%죠. 그게 뭐다?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2%를 위험 대가율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대가율, 다른 말로 위험 보상률 뭐라고 합니까? 위험 보상률. 이 위험 대가율, 위험 보상률을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이라고도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위험 할증률.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위험 할증률 같이 하십시오. 위험 할증률, 그 다음에 위험 보상률, 위험 대가율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 할증률이에요, 위험 보상률이에요, 위험 대가율이에요. 그게 2%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2% 갖고 안 돼요. 3% 줘야 할지도 몰라요.
자, 근데 이 갑돌이는 지금 4%와 6% 이 상황입니다. 여기다 돈 넣으면 4%, 여기다 돈 넣으면 6%. 그런데 갑돌이가 여기도 아니고 투자를 선택했대. 그러면 포기하는 수익률이 포기하는 것 중에 최고가 몇 %입니까? 6%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비용은 뭐냐면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그러니까 포기한 것, 아까 제가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라 그랬고 포기한 것 중에 정확하게 최고가 기회비용인데 투자의 기회비용을 부르는 말이 아까 뭐였죠? 5글자로? 요구수익률이었죠. 요구수익률이었잖아요. 요구수익률이 투자의 기회비용이라니까. 따라서 여러분 요구수익률은 이제 뭐로 바뀌느냐? 요구수익률은 4%와 2%를 더한 6%로 바뀝니다. 4%는 뭐였죠? 무위험률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어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무슨 국제수익률 그런 거 적지 말고. 자, 무위험률이고 2%는 뭐라 그랬죠? 위험할증률 또는 위험대가율 또는 위험보상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6%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위험까지 감안해 줄 때가 더 일반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상적이에요. 이걸 위험 조정률이라 그래요. 요구수익률인데 위험까지 감안한 요구수익률을 부르는 말, 그게 위험 조정률이에요. 이거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위험이 전혀 없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가정에서 출발했던 거고 우리 현실은 이게 더 일반적이라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심할수록 2%가 아니라 3%를 줘야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4%인데 여기가 3%면 요구수익률이 몇 %로 바뀌어요? 그렇죠. 7%로 바뀌지. 그러므로 이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은 얘가 커지면 얘는 커지지. 더하기잖아. 그럼 질문합시다. 무위험률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률은 증가하고 위험할증률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률은 증가하고. 다시 한 번 합니다. 무위험률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률도 증가한다. 맞아 틀려? 왜 증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크게 떠봐. 두 개 더한 건데. 다시 위험할증률이 증가하면 요구수익률도 증가한다. 맞아 틀려? 정말 많이 나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래 9월 달에 문제 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다니까요. 이 기초과정에서 너무 쉬운 이야기들을. 그 다음 또 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일을 시켰을 때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한 일하고 위험하지 않은 일 중에 어느 게 더 대가를 많이 받아야 돼? 위험할수록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왜? 돈을 많이 주면 위험한 게 사라져요? 아니지. 위험한 건 그대로 있지만 돈을 많이 주면 그래도 내가 그걸 감수하게 되는 거지. 위험을. 따라서 여러분 뭐예요? 바로 위험을 수익으로 어떻게 한다? 네, 커버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쇄란 말은 커버하는 거야. 메꾸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위험 부분을 수익으로 커버하는 걸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비례해요. 근데 커버한다고 말하면 느낌이 팍 오진 않아요. 카바한다고 해야 돼. 그렇죠? 네, 위험을 수익으로 카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지. 그 다음에 여러분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져요.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그런 의미에서 비례관계. 그 다음 우리 위험과 부동산의 투자 가치인데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론 강의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누기로 되어지는지는 지금은 설명하지 못하고 이론 강의 때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뒤쪽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거든요. 여하튼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는데 그걸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 게 투자 가치예요. 투자 가치는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앞에서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비례 관계.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져.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저 상태에서 커지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예상되는 순수익 일정하다고 할 때 얘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 관계지만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므로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문장 나오면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무슨 관계고? 비례 관계고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 관계고. 됐나요?
이용방 학교론.